검은 바다 위로 거대한 증기선 4척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앞바다에 서양의 배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배들이 단순히 통과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에도마, 바로 일본의 심장부였습니다.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끄는 이 함대는 결코 평화로운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에도만에 정박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해안을 향해 대포를 발사한 것이었죠. 물론 그들은 이것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예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속셈은 명백했어요. 페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왔다고 했지만 동시에 백기도 함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위협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8개월간의 고민 끝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죠. 1854년 체결된 조약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두 항구에서 무역할 권리를 얻었고 일본 내에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선박들이 석탄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과 난파된 고래잡이들에 대한 우호적 대우도 보장받았죠. 그런데 이 쇄국 정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은 일본 사무라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시대를 끝낸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쿠가와가 정권을 잡은 직후 그들은 안정을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승리가 확실하지 않은 해외 원정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히데요시의 조선 침입 실패를 교훈 삼아 중국과 조선 같은 이웃 나라들과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현명한 외교를 펼쳤습니다. 기독교를 금지하고 잔혹하게 탄압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의 입국을 막고 네덜란드와 중국 상인들만 제한적으로 해안섬에서 무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외교 사절로 해외에 나간 일본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었고 외국 서적의 유입도 철저히 차단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고립 정책이 막부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되면서 기술 발전이 극도로 느려졌어요. 당시에는 중국과 조선이 주요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영국이 아편 전쟁에서 중국을 압도적으로 물리친 소식이 들려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도 외국의 침입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막부가 시행한 카스트 제도였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천황과 궁정이 있었지만 이들의 권력은 의례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실질적 권력은 쇼군이 쥐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다이묘라 불리는 지방 영주들과 사무라이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농민과 수공업자, 그리고 맨 아래에는 상인들이 자리했죠. 사무라이는 전쟁을 통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계층이었는데 일본이 20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하자 그들의 역할이 애매해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무라이들은 다이묘의 관료나 재산 관리인으로 전향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무사의 품격을 유지하고 검수를 연마했지만 이는 대부분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했죠. 주군을 잃은 론인들은 거리로 내몰려 산적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로 인해 쓸모 없어진 사무라이 계층은 점점 더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신분제 최하층에 있던 상인들은 제한적인 해외 무역을 통해서도 막대한 부를 축적해 도쿠가와 사회의 기존 질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했고 유곽이라 불리는 유흥 문화 지역에서 연극과 음악, 미술과 문학이 꽃피우는 후원자가 되었어요. 페리와의 조약이 체결되자 이런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외국인 혐오적인 다이묘들은 미국과 명예롭게 싸우기보다는 굴욕적으로 항복한 막부 정부에 격렬히 반발했어요. 한편 막부는 외부 위협이 커지자 내부 불만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양 야만인들에게 맞서려면 신속한 근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막부는 증기선과 소총, 현대식 대포를 구매하기 위한 협상에 뛰어들었습니다.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외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금과 은이 대량으로 해외로 유출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2년 사이에 강력한 지진이 3차례나 발생해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신들마저 등을 돌린 듯한 상황에서 5년에 걸쳐 서양 열강들의 조약이 연이어 강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협상을 이나우스케 대로가 감독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은 일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고 기독교도 관용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존왕양이, 즉 황제를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구호 아래 반대파가 결집했습니다. 이 당파는 동쪽의 미토번과 남쪽의 사스마, 조슈같이 도쿠가와의 오랜 숙적들 사이에서 특히 강력했어요. 그들은 점차 쇼군을 전복하고 현재 의례적 존재에 불과한 천황 중심의 정부로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 3월 24일 에도성에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축제일이었던 그날 이나우스케가 회의를 위해 성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권총 소리가 울렸고 햇살이 칼날에 반사되며 번뜩였습니다. 미토의 로닌 무리가 경비병들을 향해 돌진했어요. 사스마의 사무라이가 대로를 가마에서 끌어내어 길바닥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폭력은 더욱 심해질 것이었죠. 1864년 7월 8일 교토의 이케다야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쇼군의 무서운 경찰 조직인 신선조가 조슈의 음모자들이 교토에 불을 지르고 천황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신선조가 건물로 돌입했습니다. 칼이 서로 부딪혔지만 수적으로는 불리했죠. 이요 명이 30명의 조슈 반역자들을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2시간 후 신선조는 조슈 남자 8명을 사살하고 23명을 체포했어요. 1862년에 찰스 리처드슨이라는 영국 상인이 큰 길에서 참을성을 잃고 사스마 사무라이들의 행렬을 뚫고 나가려 했을 때 불꽃이 튀었습니다. 평민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죽일 권리가 있다고 여기던 사무라이는 리처드슨을 쓰러뜨렸어요. 영국은 사스마에게 배상금으로 10만 파운드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스마가 배상금 지불이나 책임자 처형을 거부하자 영국은 군사적 대응을 위협했습니다. 다음 해에 코메이 천황이 정계에 합류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일본의 천황들은 정치적으로 무관한 존재였고 주로 의례적인 역할만 했어요. 하지만 코메이는 자신을 포로로 잡아두고 있던 막부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정치 권력을 잡을 기회를 보았습니다. 1863년에 그는 양의령을 내리고 모든 외국인에게 2개월의 기간을 주어 일본에서 떠나도록 했을 때 그의 의도는 즉시 분명해졌어요. 천황의 명령에 따라 조슈번의 다이묘는 시모노세키 해협에서 외국 선박들을 향해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원래 항구 개방을 요구했던 USS 와이오밍과 싸우기 위해 그가 구입한 미국산 증기선 3척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한 달 후 리처드슨을 살해한 자들을 넘기라고 요구하던 영국 군함들이 사스마가 점령하고 있는 가고시마시를 포격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다국적 함대와 미국 군함 한 척이 남북 전쟁으로 여력이 없는 가운데 힘을 합쳐 시모노세키를 다시 공격했어요. 이런 징벌적 원정들은 오히려 반회세 감정을 심화시켰고 천황 지지파와 쇼군 지지파 사이의 분열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존왕 양이파가 천황을 손에 넣으면 도쿠가와 막부를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음모가 시작되었어요. 사스마 사무라이 사이고 다카모리와 같은 확고한 전통주의자들은 제국의 부흥을 믿었지만 생존 전략으로서 군사 현대화도 믿었어요. 그리고 사쿠마 쇼잔이라는 르네상스형 인물은 서양 서적을 읽고 전기와 배터리에 대한 실험을 했으며 페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작동하는 전신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와혼 양제, 즉 일본 정신, 서양 기술이라는 구호 아래 급진적 근대화를 통해 일본을 무역의 전면 개방하고자 했어요. 교토는 정치적 폭력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막부 관리나 정치적 반대자를 암살했어요. 라이벌 시족들은 운하를 따라 소규모 전투를 벌였고 찻집과 술집 사이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과학을 지지하고 개방 무역을 주장했던 사무라이 사쿠마 쇼잔이 표적이 되어 대낮에 매복 공격을 받아 살해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새로운 세력인 신선조가 거리를 순찰했습니다. 이케다야에서의 싸움이 있은 지 한 달 후 교토의 거리는 다시 한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조슈에서 1,400명, 로닌에서 1,600명을 합쳐 3,000명의 사무라이 군대가 황궁의 문을 공격했어요. 혼란스러운 싸움 속에서 지난 계승 위기 때 쇼군이 될 뻔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반란군에 맞서 여러 시족을 이끌고 싸웠습니다. 조슈군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수적으로 10대 1 이상 불리한 상황에서 400명의 시체를 문 앞에 남겨두고 도망쳤어요. 그러자 사이고 다카모리는 막부를 전복하려면 사스마와 조슈 남부의 번들이 도쿠가와에 대항하는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활하고 기민했죠. 하지만 이 불안한 동맹을 추진하려면 중개자가 필요했어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거래를 중재할 수 있는 제3자 사카모토 료마였습니다. 거의 2년간의 노력과 극단주의 존완양이 세력을 조정해서 집권시킨 쿠데타 끝에 그는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어요. 두 지역 모두 유럽 군사 요원을 고용하여 새로운 군인과 해군 장교를 훈련시켰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이 두 반란 지역은 훗날 일본 제국 해군의 전신이 될 조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에도에서는 막부 군대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함선과 옛 남부 연합 증기선을 구입하고 반란 지역을 분쇄하기 위해 조슈 원정대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막부 군대가 조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부분적으로 현대화된 막부 군대가 아닌 잘 훈련된 현대 군대였습니다. 원정은 재앙으로 무너졌고 막부 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쇼군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천황도 죽었습니다. 두 명의 젊은이가 등장했는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새로운 쇼군이 되었고 6개월 후 새로운 천황이 즉위하여 메이지라는 연호를 받았습니다. 1867년 12월 10일 교토에서 사카모토 료마는 익명의 여관에 앉아 세상이 곧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쇼군 요시노부는 천황에게 정치 권력을 이양하는 8개 조항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료마가 그 제안을 작성했지만 전하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미다지 문이 열리고 칼을 든 막부의 부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암살자의 칼날이 사카모토 료마를 덮쳤어요. 1867년 12월 9일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수년간의 음모와 폭력 끝에 마침내 정치적 현실에 굴복했습니다. 조슈, 사스마, 토사 지역의 존왕양이 3번 동맹은 그에 필적하는 현대적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내전이 임박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젊은 급진주의자 사카모토 료마가 작성한 8개항 계획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일본의 정치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요시노부가 자신의 힘을 전부 잃은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존왕양이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요시노부를 연립정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외국 열강들의 눈에 새로운 정부를 합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존왕양이파 중 급진주의자들, 특히 사이고 다카모리는 거부했어요. 그들은 도쿠가와 가문이 토지를 몰수당하고 정부에서 배제되어 막부가 해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존왕 양이파들은 기다리는데 지쳐버렸습니다. 1868년 1월 3일 사스마와 조슈가 교토의 황궁으로 진군하여 황제의 경비병, 사실상 감옥을 지키던 막부를 물러나게 했어요. 이제 바라던 대로 자유를 얻은 15세의 황제는 제국 통치의 회복과 새로운 시대, 즉 계몽된 통치를 뜻하는 메이지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2주 후 막부의 수도인 에도에서 요시노부는 공식적으로 존왕 양이파들의 조건을 거부했어요. 1868년 2월 27일 교토 남쪽 길에서 막부 선발대가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사스마의 깃발과 존왕양이 군대가 참호를 파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막부 군대의 수는 15,000명이었고 존왕양의 옹호자는 겨우 5,000명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스마는 그들의 통행을 거부하고 포격을 가했어요. 암스트롱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지휘관 근처에서 폭발하여 그를 말에서 떨어뜨렸고 게틀링 기관총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둘째 날에는 존왕양이 진영에 새로운 전투 기준이 등장했습니다. 제국의 비단 깃발이었어요. 군대가 황제의 명시적 허가와 그의 개인적 승인을 받았을 때에만 휴대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요시노부와 그와 함께 싸우는 사람은 모두 반역자라는 황제의 지시가 내려졌어요. 이 소식은 최신 총기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막부의 더 큰 군대를 무너뜨린 것이죠.
요시노부는 극적인 정치적 변화에 충격을 받아 배를 타고 에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국군이 그를 추격했어요. 사이고 다카모리는 또한 막부의 수도 밖에서 매복 공격을 받던 신선조 우두머리를 붙잡아 그의 부대를 몰살시키고 사카모토 료마를 살해한 혐의로 그를 부당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러자 제국군이 에도를 포위하고 2달 동안 거리마다 공격했어요. 6월 어느 날 요시노부는 사이고 다카모리 군대에 무조건 항복하고 자발적으로 지역 사찰에 가택 연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독은 함대를 이끌고 도망가면서 가장 완고한 막부와 몇몇 프랑스 군사 고문을 데리고 북쪽 섬인 홋카이도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미국식 공화국을 선언하고 최후의 대결을 준비했는데 그때 제국군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화려한 장식을 꺼냈습니다. 1869년 5월 6일 홋카이도 하코다테만에서 신선조 부대와 프랑스 고문들이 외륜선 갑판에 웅크리고 절망적인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외국 선박으로 위장한 미국 국기를 개양하고 있었어요. 선두에는 장갑이 너무 두꺼워 관통이 불가능한 새로운 철갑함인 코테츠가 있었습니다. 신선조는 코테츠의 갑판에 장착된 게틀링 기관총의 포격을 받으며 칼과 권총을 들고 앞으로 돌진했지만 생존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코테츠가 이끄는 제국군은 공화국 함대를 파괴하고 육지에서 공화국군을 격파했습니다. 막부의 마지막 보루가 함락되었어요. 메이지 유신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마침내 왕위를 차지하면서 남은 질문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무라이들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그는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